안녕하세요. 아동상담 전문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께서 많이 문의해 주시는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고 새로운 음식은 먹기도 전에 짜증부터 내는 등 아기 때부터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키우기가 너무 힘든 아이였어요. 올해 5살이라 이제는 새로운 수업도 하고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는데 처음 하는 거는 설명도 듣기도 전에 무조건 싫다 하니 걱정이에요 라고 어머님께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떠올려 보면 아마 얘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살펴줘야 되는 것이 아이의 기질입니다. 이 아이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혹시 너무 예민하거나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기능적으로 먼저 살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아이를 보거든요. 나는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이게 그렇게 싫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 아이도 보편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희 언니 2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저희 언니는 후각이 너무 예민해서 이렇게 뭐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오이 같은 음식을 절대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학교에 늦더라도 그 사람들 냄새 때문에 중간에 내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감각이라든가 기질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편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많이 고민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사람들의 움직임과 같은 어떤 시각, 이런 여러 가지의 감각들은 아이들한테 막 홍수처럼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아이들은 이걸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즐겁게 해야 되는 거에 몰두할 수 있지만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불편한 게 이미 시작도 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혹시 아이가 예민한 게 있는지, 보통 아이들이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를 좀 살펴서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어떤 불편함을 우리가 만약에 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것도 아이의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좀 까다롭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이 아이의 방식대로, 또 이 아이의 순서대로, 이 아이의 시간대로 조금 기다려 주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생각에는 빨리 들어가서 키즈 카페 가서 애들하고 빨리 놀았으면 좋겠지만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키즈 카페라 하더라도 막 친구들이 뛰어다니고 막 시끌시끌하고 막 이런 시각적으로 알록달록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용기가 없고 아이가 자꾸 우유부단하다고 아이를 푸시하거나 아이한테 자꾸 지적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서 아이가 준비가 되면 조금씩 적응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오, 너 오늘 해냈어. 너 오늘 새로운 곳에 가서 잘 갔다 왔어. 라는 성공 경험으로 돌려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아이들한테 갑자기 짠 자극을 다 주시는 거는 굉장히 아이한테 이렇게 침범하는 느낌을 줄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자기의 시간과 순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뭐 새로운 학원을 가게 되거나 어디를 가게 될 때 미리 인터넷으로 그 장면을 한번 아이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요. 말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고, 엄마랑 한번 갔다 올 수 있다면 뭐 새 유치원을 한번 이렇게 둘레를 한번 돌고 와도 좋고, 아이가 조금씩 예측하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경우인데요. 너무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실패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은 어린이집 적응이 지금 3월부터 1시간씩 있다 오는데 지금도 가방과 코트를 하루도 벗지 않고 늘 그 코트와 가방을 메고 1시간을 견디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그런 식으로 아이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적응을 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방을 맨 채로 1시간을 버티는 벌을 받고 오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도 적응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심각하게 보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욕구는 있는데 친구들과 놀고는 싶고 해보고는 싶은데 너무 무섭고 불편한 게 많아서 그렇다면 그때는 기다리시지 말고 근처에 있는 감각통합센터를 찾아가 보시는 거를 일단 권유를 조금 드립니다. 감각통합 선생님들이 아이가 자극을 처리하거나 하는 것들에 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는 안전한 적응에 대한 팁을 아마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한 아이들, 너무 적응이 안 되는 아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엄마가 보고 싶을 것 같다면서 어린이집 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매달리고 문화센터나 키즈카페에서도 엄마 주위를 뱅뱅 돌면서 엄마가 떨어지지 못해요.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한테 꼭 붙어 있으려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돼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3월이나 이제 신학기가 되면 분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어질 때 우리는 이제 분리불안이라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신학기라든가 환경이 바뀔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분리불안은 건강하고 당연한 거지만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한 달 이상, 2달 이상 아이가 극도로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이제 분리불안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엄마랑 잘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센터에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나랑 안 떨어지려고 해요. 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부는 그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안정 애착을 아이가 획득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눈앞에 있고 엄마가 나한테 웃어주고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때는 안정애착 같은 느낌을 받는데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서 엄마를 옆에 두려고 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엄마랑 분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연령에 맞는 분리들을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마다 좀 견딜 수 있는 아이가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작게 잡아서 조금씩 그걸 늘려가주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중간 대상물 같은 그러니까 엄마의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엄마 손수건이라든가 엄마를 좀 떠올리게 하는 위안이 되는 어떤 물건들을 아이랑 떨어질 때 아이에게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이 닥치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엄마랑 못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가 걱정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머님이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엄마랑 통화하거나 엄마가 좀 일찍 데리고 온다거나 해서 네가 불편하거나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 역시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모호한 불안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못하고 분리를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엄마가 몇 시쯤 와서 너를 기다릴 거고 우리 오늘 끝나고 여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자세한 과정들을 아이한테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 왜 이렇게 못 떨어지니? 너 왜 친구들은 다 떨어졌는데 너만 이렇게 못하니?가 아니라 오 성공했다. 오늘 너 잘 있다 왔다.
해서 아이한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 성공하고 있다라는 경험으로 돌려주는 전략들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게 처음에는 다른 아이보다 조금 작은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6살 우리 아이는 평소 기다리지 못해요. 무조건 빨리 해달라고 하고 보드게임에서 한 번이라도 지면 불같이 화를 내요. 유치원에서도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먼저 하겠다고 해서 종종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매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해요 라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늘 먼저 하겠다고 그러고 경쟁적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아이의 기질도 한 영향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관계 도 영향이 될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첫 번째는 평소 부모님께서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고 반응해 주셨는지를 좀 먼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성급한 아이여서 무조건 아이가 얘기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기다리는 연습 없이 바로 해주셨다거나 또는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고 일이 막 커질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알아서 아이한테 맞춰주거나 해서 너무 지나치게 아이의 욕구를 빨리 들어주시는 경우에도 바깥에 나가서 아이가 기다리거나 참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많은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화의 시작은, 그 연습의 시작은 집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다리는 연습, 뭐 지는 거를 받아들이는 연습, 이런 모든 연습들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바깥으로 넓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부모님의 훈육이 너무 아이한테 다 해주거나 맞춰주는 일들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나이에 맞는 훈육을 못 해준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까다로운 기질 아이 설명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들은 그 자기에 대한 인식이 성인처럼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시기거든요. 자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볼 건지,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를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잘 파악하지 못한 아직 미숙한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이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훈육적으로 단호하게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아이의 충동적이거나 어떤 화난 행동을,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왜, 마음이 어떤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말로 읽어주시고 공감적인 태도를 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네가 더 효과적으로 네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타입의 아이들은 집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부정적인 지적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았을 거예요. 평상시에 뭐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치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워낙 많이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반대되는 전략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잘 보셨다가 되게 사소한 거지만 아이가 조금 기다렸다,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 얘가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조금 덜 소리치면서 얘기했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순간을 빠르게 포착해서 그거를 아이한테 칭찬해 주시고 네가 좀 컸다, 네가 좀 달라졌다 라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주시는 것들이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앞에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절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아기 아이들한테는 다 미숙하고 행동 발달보다는 늦게 발달되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도 유독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제 흔히 우리 어머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뭐 ADHD 타입의 충동성 타입이나 조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관계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 부정적인 경험만 아이가 축적하게 돼서 굉장히 피해의식이라든가 억울한 마음들을 유아기부터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셔서 아이한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를 한번 살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는 언니한테 지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아이인데 유독 유치원 친구들에게는 자기 표현을 한마디도 못해요. 아끼는 스티커를 친구가 달라 해도 싫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주고 오고 놀이에 끼워주지 않아서 속상했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라고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소심하고 집에서도 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밖에서도 못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에서는 언니를 이겨먹기도 하고 굉장히 할 말 다 하고 주장도 하는 아이가 밖에서만 수동적이고 친구들한테 할 말을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이가 집과 집이 아닌 곳에서 다른 대처 방법들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얘의 자신감이나 또래 관계의 문제로 접근하기에 앞서서 아이의 기질적인 예민함이나 불안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까다로운 타입의 기질도 있지만 더딘 기질의 타입의 아이도 있다는 강의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 슬로우 투 웜업이라고 해서 좀 낯설거나 좀 새롭거나 좀 강하게 다가오는 친구들 앞에서 얼어버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는 내 욕구도 있고 주장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밖에서는 얼어버려가지고 위축이 돼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집에서는 안정적이고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원래 나의 욕구나 표현들을 여과 없이 아이들이 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되게 빠르게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친구들의 놀이도 그렇고 어떤 수행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얼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먼저 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좀 시행착오의 실제적인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잘 관찰하셨을 때 반복되는 순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있다면 그거를 엄마하고 집에서 거절하는 연습이라든가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간단하고 짧게 엄마랑 연습을 해서 그거를 친구한테 성공해 보는 것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래와의 관계 경험에서 성공 경험을 쌓아가려면 가족이 아닌 실제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성공 경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이터나 뭐 친구 집에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시지 말고 익숙하고 안전한 우리 집으로 친구를 초대해서 아까 어머님하고 연습했던 내가 내 주장도 어느 정도 해보고 내가 거절도 해보고 하는 것들을 익숙한 우리 집에서 아이가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도 못한다라고 아까 아무 말도 못한다라고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렇게 좀 더딘 슬로우 투 웜업하고 위축되는 아이여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유치원에서 저기 벙어리 같아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도 하고 몸으로 놀기도 하고 다 하는데 언어적인 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선택적 한목증이라는 진단으로 아이를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적 긴장도나 사회적 불안이 순간적으로 아이를 압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아이가 얼어버리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실제 몸으로 하는 거나 수행은 다 하지만
언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이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서의 아이 모습만 어머님이 보시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이렇게까지 아이가 자기 표현을 못할 거라고 미처 생각하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도 아이가 좀 샤이하고 말을 좀 적게 하긴 하지만 안 하긴 하지만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야무지게 아이가 잘하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특별한 피드백을 안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놀이터라든가 뭐 사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이하는 장면을 좀 관찰하셔서 실제로 얘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아이가 못한다. 그러면 두시지 말고 이거 역시 전문가의 소견을 좀 받아서 아이의 사회적 긴장과 불안을 좀 완화시켜주는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기질과 양육, 그리고 부모님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아이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잘 민감하고 아이마다 다른 각자의 고유성에 맞춘 조화롭고 유연한 양육을 해주시는 슬기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